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티어의 유민수입니다. 사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계속 제품 개발을 해왔고 실제로 플래티어에서도 그동안 그루비라던가 이제 오늘 또 소개를 드리게 될 젠서 같은 솔루션을 내부에서 계속 개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에이전틱 커머스 시대의 자사몰의 유입과 CX는 어떻게 바뀌는가인데요. 앞에 얘기들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행히 시각도 좀 다르게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실무적으로 우리 자사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례로 하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발표에서 이 사례를 얘기하면 어쩌나 하고 되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엔스로픽이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간의 상거래 기능을 확인하는 흥미로운 파일럿 실험을 하나를 했었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젝트 딜이라는 거고요.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스로픽 프로젝트 딜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당근마켓을 내부의 에이전트로 구현을 해본 거고요. 그 사람이 직접 할 수 없고 사람은 일절 개입할 수 없고 오로지 그 69명의 직원을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이제 어떻게 팔면 된다라는 지침만을 가지고 실제 이제 거래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이제 직접 자전거 거래를 하는 사례를 하나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마다 $100의 예산이 주어지는데요. 그 실제로 사람들이 제출한 물건을 파고 사는 실험이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의 에이전트가 이제 나는 자전거가 필요해 라고 이제 슬랙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셀린이라는 사람의 에이전트가 내가 좀 수리를 해야 되지만 자전거 괜찮은 게 있어. 이거 사는 게 어때? 하고 로안의 에이전트에게 제안을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안이 그 자전거를 보고 이건 수리를 해야 되니까 75불은 너무 세지 않아? $55는 어때? 이렇게 역제안을 하고 이제 셀린이 그러면 우리 중간에 $65에서 딜을 할까? 라고 하면서 로안이 이제 수락하고 쿨 거래를 마무리하는 그런 당근마켓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자율적인 이제 에이전트 간의 거래 가능성을 한번 보여줬다라는 그런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제 어떻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방침보다는 그냥 나는 어떤 걸 원해 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자연어로 슬랙이라는 채널 안에서 실제로 협상을 하고 딜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의 46%가 나는 향후에 당근마켓을 에이전트가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유료로 나온다면 나는 구독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둘째는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엔스로픽에서 이게 공개된 실험은 한 번이었지만 백단에서 에이전트들끼리 몰래 채팅할 수 있는 비밀 채팅방을 두고 한 3번의 실험을 더 했다라고 합니다. 그 3번의 실험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클로드의 그 가장 고성능 모델인 오프스 에이전트를 줬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낮은 속도가 빠른 좀 싼 모델인 하이쿠를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보이는 그 화면처럼 그 똑같은 자전거를 첫 번째 실험에서 팔았을 때와 두 번째 실험에서 팔았을 때 하이쿠는 이 자전거를 $38에 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65에 팔 수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꼭 이 사례가 아니어도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높은 비용을 받고 이제 클로드 오퍼스라는 높은 이제 성능의 모델이 더 잘 팔았다라는 실험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걸 모르는 양쪽 사용자 모두 거래가 공정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쿠를 쓴 사람도 나 이 거래 만족해 라는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오프스는 더 많은 이득을 남겼는데 그 사람도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엔스로픽에서 이 실험을 마치면서 이제 결론을 쓴 내용인데요.
우리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커머스가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실세계에 이게 영향력 있게 나올 날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실험을 마치면서 이제 정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제 고객의 AI가 상품을 찾고 비교하고 협상까지 하는 시대에 왔는데 우리 자사몰은 그 AI에게 과연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정비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변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사용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커머스 컨퍼런스가 좀 세계적으로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NRF라는 이제 전미협회에서 하는 일종의 리테일계 CES 같은 4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샵톡이라고 해서 규모는 10,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지만 3분의 1 정도가 이제 C레벨 분들이 참석을 하는 좀 더 열려있고 의사결정이 빠른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 행사의 작년 토픽들과 올해 토픽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이 리테일, 우리와 같은 그런 샵을 운영하시는, 커머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졌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1년 사이에 보면은 이 두 행사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AI를 다루는 것은 동일한데 사실 이 AI를 다루는 온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좀 AI를 많이 얘기를 하긴 했고 뭐 3분의 1 이상의 세션에서 AI를 언급하는 등 그랬지만 이제 주인공은 여전히 고객이었습니다. AI가 아니라 주인공 고객이었고 과연 AI를 쓸 수 있을까? 이거 어디까지 써야 될까? 약간 이런 탐색을 하는 곳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NRF라는 엄청 큰 행사에서 구글의 우리 순다 피차이님 사상 처음으로 발표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UCP를 거기에서 얘기를 하셨고 또 NRF의 사상 처음으로 AI 스테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샵톡에서는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우리는 AI를 써서 이렇게 매출이 나왔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걸 써서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 뭐 우리는 구글과 UCP와 이제 협업해서 도입하기로 했다. 같은 그런 실질적인 소식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AI를 어디까지 가져올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올해는 이미 우린 AI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가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져 오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글의 순다 피차이님께서 2026년 NRF에서 말한 그 내용이 밑에 있는데요. 한국어로 하자면 이제 키워드에서 자연어 대화로 이건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 전환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놀라운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그동안 키워드 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변화 자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화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장형이라는 게 아니라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으로 대두되는 그런 대화형 에이전트 이쪽으로 무게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UCP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죠. 그리고 NRF 2026년에서도 단연 화두였습니다. 근데 UCP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UCP는 이제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토콜 통신 규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 AI 에이전트가 자사몰의 기능을 이제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하는 공개 표준 같은 건데요. 좀 쉽게 풀어보면은 지금까지 쇼핑몰은 사람이 보는 페이지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호출하는 기능 단위로 쇼핑몰이 재구성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왼쪽에 5가지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UCP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파일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일종의 내가 뭘 팔고 난 뭘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 라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거는 나는 쇼핑이야. 아니면 나는 쇼핑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뭔가 플랫폼이야. 라는 거를 선언하는 부분. 그리고 capability가 이제 핵심인데요. capability는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나는 카탈로그 서치도 해줄 수 있고 카탈로그 룩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좀 자세히 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결제도 할 수 있고 주문서 완료도 할 수 있고 로그인 세션 간의 연동도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 링킹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케이퍼빌리티이고요. 케이퍼빌리티는 이제 모든 커머스에 거의 공통으로 있는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텐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케이퍼빌리티에서 처리할 만큼 다 공통적이진 않지만 좀 더 개별적으로 커스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런 기능들의 이제 예시가 할인, 배송, 뭐 이런 결제 암호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우리를 어떻게 호출하면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호출 방식도 다양해요. REST API도 있고 MCP도 있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게 UCP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축을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UCP를 통해서 쇼핑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라는 거를 시나리오를 빠르게 하나 보면은 어떤 사용자가 제미나이나 이런 AI 서피스에서 무게가 가볍고 4알짜리 출장에 좋은 캐리어를 찾아줘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 서피스에서는 적당한 머천트의 프로파일을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 머천트가 제공하는 카탈로그를 살펴봐서 상품을 제안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그 쇼핑몰에 갈 필요가 없이 거기에서 바로 바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아이덴티티 링킹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자사몰의 어떤 회원이랑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할인가 같은 거를 제안해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제까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유저는 이제 에이전트 그 창을 떠나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UCP입니다. UCP만이 아니고요. 여러 진영이 한 번에 움직였는데요. 사실 이제 오픈AI에서도 ACP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오픈AI에서는 체크아웃 기능을 우리는 포기하겠다. 우리는 발견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리테일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고객을 우리 경험 밖으로 밀어내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자사몰 안에서 계속 관계를 갖고 경험을 계속 가져가면 좋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린 UCP를 선택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UCP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고객의 정보, 그 혜택, 상품에 대한 권리, 뭐 할인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머천트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주도적으로 가져가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통신 규약만을 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 노출되는 거를 뭐 결국은 이제 막을 수는 없겠죠. AI 에이전트 안에서 구매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고객과 관계를 갖고 거래 통제권을 계속 머천트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체크아웃을 이제 철회한 이유도 오픈AI에서 그 주도권을 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너무 많은 반발이 있고 호응이 없으니까 철회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 머천트의 권리는 최대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아마도 좀 외국만큼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결제할 때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또 우리는 아직 그 구글의 상품이 그렇게 잘 연동되어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GMC 피드라는가 뭔가 많은 채널을 통해서 상품 연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에 글로벌적으로는 이미 많이들 그렇게 연동을 하고 계시고 GMC 쪽에 상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그 UCP 채널을 이용해도 구글이 UCP에서 자사의 숍 그래프를 이제 참고를 해서 상품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숍 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 수가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안이 있는데요. 글로벌도 뭐 그렇게 많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고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UCP 체커라는 이제 한 줄 평가가 있는데요. Verified is not ready라는 말인데요. UCP에 다 검증됐고 체크 완료는 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 조사를 해봤을 때 잘 돌아가는 곳은 단 9곳, 0.2%에 불과했고 결제 모듈이 붙어있는 곳은 아직까지 0곳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글로벌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뒤처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용자 측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용자 측면에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는데요. 뭐 예전에 네이버에서 들어오던 게 어느 순간부터 인스타, 유튜브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뭐 GPT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거기보다 좀 더 기저에 놓여 있는, 이제는 사람이 검색을 위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쨌든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내 인텐트만 얘기를 하면, 나 이걸 사고 싶은데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AI가 검색도 하고 비교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새로운 인스타그램이 GPT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사용자들이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실제로 쇼핑을 한다. 구글 AI 오버뷰 같은 것들을 쇼핑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자료는 이제 오픈 서베이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자료를 내주셔서 그것을 좀 인용해서 가져왔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GPT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졌고, 제미나이도 9.5%에서 28.9%까지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검색 채널이었던 네이버, 유튜브, 구글, 인스타, 카카오 이런 채널들은 전부 다 9개월 사이에 이용률이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검색 채널에서도 GPT나 또 의외로 구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쇼핑에서도 나는 AI로 쇼핑을 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나 되고요. 뭐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게 포털 검색 AI, 구글 AI 오버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결국 한국이라고 해서 그러면 외국이랑 다르냐? 아니죠. 한국도 결국은 사용자들은 그 커머스에 AI를 쓸 의향이 너무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유입의 결이 다른 부분은 이미 결정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체류 시간도 높고 전환도 많이 하고 이탈도 좀 덜한다라는 아까 분석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이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시장은 맥킨지와 미국 협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2030년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2030년에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전망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미국 내에서만. 글로벌로 하면은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 같은 경우가 전 되게 인상적인데요. 쇼피파이는 기본값으로 자기 서비스 플랫폼에 이제 입점한 그 커머스 모든 상품들은 사용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아도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게 에이전트 레디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 파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은 에이전트 커머스는 온다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눈에 안 띄죠. 그렇지만 분명히 올 것이고 그게 2030년이 될지 29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그 과도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게 AI 에이전트가 쇼핑을 하는 시대는 오지 않았지만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도움을 받아서 쇼핑하는 시대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럼 그 시대에 와서 우리는 어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뒤에서 제가 빠르게 또 다루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개의 전선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봤어요. 전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쟁하는 그 프론트 라인을 말하는 거죠. 최전선 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유입입니다. 우리 자사몰의 상품이 AI에게 발견되는가.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커머스에서는 통 이미지로 PDP를 구성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PDP 이미지를 어떻게 잘 만들지, 어떻게 AI로 빠르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AI 검색 보색에는 사실상 없는 자산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 AI 모델 다 이미지 잘 이해하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AI 모델인 거고요. 뭐 GPT 안에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런 거고, 그게 아니라 실제 검색을 하는 에이전트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많은 PDP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 뜯어가면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AI 검색 봇은 이미지는 그냥 건너뛰고 그래서 바디가 텍스트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과연 우리는 이제 PDP 안에 다 이미지만 있나요? 아니면 텍스트만 있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JSON-LD인데요. JSON-LD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JSON-LD 자체는 지금 최근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 구글에서 이미 한참 전부터 만들어서 쓰고 있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팔고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이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야 라는 거를 구조화해서 AI에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 가보면 JSON-LD가 정말로 깔끔하게 AI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카테고리가 어디고, 대중소재는 어떻게 되고, 사용자들의 리뷰는 어떻고, 환불 정책은 어떻고, 이 상품의 특징은 뭐고,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서 데이터로 잘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JSON-LD 같은 것들이 물론 만능은 아니고, 이게 이제 다른 신호들이랑 다 결합이 되어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데이터가 정비가 되어야 뭔가 기본처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외부 신뢰 신호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AI에선 안 중요할까요? AI에서도 중요합니다. 상품을 발견하려면 서로 간의 링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들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서로 백링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 CSR이랑 SSR이라는 좀 기술적인 용어를 얘기할 건데요. SPA 몰이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화면을 쇼핑몰이 뿌려줄 때 이 모든 화면이 나오는 거를 SSR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껍데기만 있고 안에 내용물 같은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채우는 것을 CSR,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한다 라고 해서 CS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요. 구글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발표도 되어 있고, 그래서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우리 PDP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불러오는 데이터가 많아도 구글이 인덱싱을 잘 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새로운 전선,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런 검색 엔진은 바로바로 찾아서 답을 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다 실행하고 이런 시간과 자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안 한다라고 못을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확인을 해봤을 때는 실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가 만약에 CSR로 되어 있다, 뭔가 처음에 로딩될 때는 빈 껍데기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리뷰도 가져오고 상품 정보도 가져오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 페이지는 AI 입장에서는 거의 빈 페이지나 다름없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robots.txt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allow하고 disallow 해서 누구는 접근할 수 있고 하는 건데, 나는 분명히 allow를 해놨는데 와프나 아니면 대기열 관리 솔루션이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AI 봇은 딱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 열어놨는데 왜 내 페이지를 인식을 못한다고 하지? 라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좀 개발자스러운 거긴 하지만 저렇게 CURL 명령어를 해서 에이전트처럼 가장을 해서 트래픽을 날려보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 자산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에서 네이버 자산의 중요성은 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근데 네이버 자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블로그에 엄청난 체험단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구글에서는 이게 인용이 돼요. 그래서 구글 AI 오버뷰에서도 블로그까지 인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블로그의 robot.txt를 확인을 해보면 AI 봇들은 실제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나 GPT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해당 블로그 콘텐츠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해봤는데 직접 블로그 링크 하나를 주면서 이 내용이 뭔지 확인해봐 라고 하면은 AI가 가끔은 이제 헐루시네이션처럼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주기도 하는데, 좀 더 추궁해보면 나는 사실 접근을 못해, 블로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몰라 라는 답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이버 자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네이버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검색의 중요성은 정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GPT나 제미나이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구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네이버 자산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AI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도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운영을 해야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한 장의 진단표인데요. 우리 자산으로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요약한 거라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고객 검색 경험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미나이에서 너무 자유롭게 대화를 해서 상품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사몰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사몰에 들어온 순간 다시 전통적인 커머스 경험으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내 인텐트를 키워드 단위로 다시 분해를 해야 되고 정확한 상품명이나 이런 걸로 다시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거고요. 이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두 번째 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설이 아니라 어떤 조사에 따르면 56% 정도가 우리 사이트는 검색에 대한 니즈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조사가 있었고요. 저희가 일본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도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라쿠텐에서 검색 AI 에이전트가 최근에 런칭이 됐어요. 그런데 꽤 만족도가 높고 검색 성능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에서도 AI 오버뷰로 AI 답변을 하고 있고 네이버 AI 브리핑이라던가 대화형 AI 검색 탭이라던가 이런 시도들이 여기저기 계속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쓰는 노션이나 클라우드 컨플루언스 같은 데에도 이런 에이전트들이 너무 당연하게 있죠. 우리는 이미 너무 당연하지만 정작 우리가 운영하는 자사몰 안에서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와 POC를 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도메인들이 다양한 니즈로 이런 자연어, 대화형 검색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장표였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거는 키워드 하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소파, 원피스, 영양제 이런 데이터만 남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행동 데이터와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상해 보시면 소파 대신에 24평 거실에 답답해 보이지 않는 소파 이런 검색어가 우리 시스템에 남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데이터 분석 격차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인텐트를 이제 우리 자사몰 안에서도 쌓을 수 있는 게 대화형 검색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상품 데이터라는 거고요. 그럼 통이미지에 갇힌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텍스트로 다시 변환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걸 다시 구조화해서 AI가 이해할 수 있게 AI 레디로 만들어야 하고 또 AI가 검색할 수 있게 인베딩화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AI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가 잘 구조화되어 있는가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진짜 격차는 인식과 준비 사이에 있는데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너무 잘 알아요. 99%가 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게 온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오직 5곳 중에 한 곳만 우리 상품이 잘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신뢰나 데이터는 이거는 그냥 빠르게 갑자기 돈만 투자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시간으로밖에 쌓일 수가 없어요. 그 트라이얼 앤 에러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이제 플래티어와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제품 라인업인데요. 그 B2C로 얘기하고 있는 젤라또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B2C에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위해 막 한 검색당 100원씩 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수만 명이 하루에 검색을 하는데 최대한 AI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에이전틱 검색을 구현해보는 저희의 쇼케이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에는 데이터 파운드리라고 하는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증강하고 보강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선인 외부 유입은 젠서 GEO로 오른쪽인 자사몰 내의 검색 경험, 고객 경험은 젠서 디스커버리로 그리고 상품의 정비는 그 근저에 놓여있는 데이터 파운드리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